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댓글 한번 볼까요? 예, 배동호님 59년 돼지띠시라고요. 어휴, 저보다 딱 12살 많으시네요. 제가 71년 돼지띠입니다. 어우, 야. 자, 스카이님도 오셨군요. 딸기님 오셨군요. 딸기님, 거짓말을 많이 하니 헷갈리죠? 자, 박애숙님, 코트 속에 감추고 왔다는데 말이 됩니까? 여름에 코트 입은 인간이, 미친 인간이 있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요것도 좀 하나 짚어볼게요. 야, 제가, 참, 이것도 참 웃기는데, 예. 자, 자, 이거 뭐, 아휴, 자, 하나씩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검찰이 숨겼던 면담 보고서의 비밀입니다. 자, 검찰이 숨겼던 면담 보고서의 비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 뭐냐? 유동규가 석방되기 한 달 전부터 검찰한테 뻔질나게 불려다녔다. 유동규는 이제 감옥에 1년인가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석방되는 게 맞아요. 근데 검찰에서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냐면 추가 범죄 혐의를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그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서 계속 감옥에 붙잡아 두겠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이게 별로 좋은 방법 아닌데 검찰이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아마 유동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협박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월 20일 날이 석방인데 9월 한 중순경부터 뻔질나게 유동규를 불러 제낍니다. 사실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면 안 돼요. 그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이 되면은 구속된 피고인도 일단 석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스스로 방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잡아놓는 거야. 이거 자기 잘못된 거예요. 수사를 위해서 구속을 시켜놓는 거고 수사가 끝나면은 증거인멸할 게 뭐 있어 이제 이미 다 검찰이 수사를 끝냈고 기소까지 했는데 자. 그래서 석방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래 석방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석방을 시키던가 아니면은 공판 준비 기일 중에 석방을 하던가 아니면은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 전후로 해서 석방시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검찰은 그 전에 수사를 끝내야지.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유동규의 경우는 뭐 어떻게 했다? 1년 동안 감옥에 붙잡아 놓고 있다가 이제 석방이 되려고 그러는데 야, 너 못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뻔질나게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매일 불려간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뭐 피고인이든 뭐 피의자든 불러왔으면 기록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술 조서나 피고인 피의자 신문 조서 이런 게 조서가 남아야 돼. 기록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동규의 경우에는 기록이 안 남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서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면담을 좀 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면담을 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엄청 많이 해요. 확인된 것만 10번이 넘어요. 그 중에는 면담 시간이 4시간 반, 2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되는 것도 많아요. 자,
그런데 면담 조사 신문 조서를 안 꾸몄으면 그래서 조사를 면담을 하고 조사를 한 게 아니면 면담을 한 경우에도 면담 보고서라는 걸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검찰은 그 면담 보고서도 제대로 안 만들었는지 아니 만들어 놓고 지금 입 싹 닫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오늘 뭐가 나왔다? 면담 보고서가 하나 나왔네. 야, 면담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기간 동안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결국에 하나를 띵 내놨어요. 면담 보고서라고. 근데 하나 나온 이게 뭐다? 예, 검찰은 아마 가장 문제 없는 거라고 내놨겠지. 근데 가장 문제 없는 면담 보고서가 이것도 문제 투성이더라 이거야. 뭐? 자, 지금까지 알려진 건 그래요.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다가 2022년 10월 6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0번에 걸쳐서 신문 조서, 뭐 면담 보고서, 하여튼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날이 이렇게 많아. 이거는 기록이 남지 않은 날만 골라서 뽑아 놓은 거고요. 기록이 남겨져 있는 정식 조사 날짜는 또 이보다 더 많아. 거의 매일 불려갔어. 매일 불려갔는데 그 중에서 기록이 남지 않은 날을 골라봤더니 이렇게 10일 정도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랬더니 4시간 30분, 뭐 이거 1시간, 1시간 반, 2시간 15분, 뭐 이렇더라 이거야. 에? 엄청 많죠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더라. 9월 26일, 9월 28일에도 검찰은 유동규를 불러다가 피의자 신문이란 걸 했고 역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면담도 했었대. 검사하고 유동규하고. 근데 면담 기록 안 남아있지. 와. 그러면은 오늘 검찰이 냈다고 하는 그 면담 보고서는 언제 거예요? 이 중에서? 이 중에 없어요. 이 중에 없는 또 다른 날이었어. 자, 이 날짜를 한번 가만히 살펴볼게요. 보세요. 자, 이것도 상당히 말이 많아. 자, 10월 16일 날, 이날 유동규는 변호사 선임계를 작성합니다. 소위 말하는 유동규가 가짜 변호사, 이재명이 날 감시하려고 보냈다는 그 변호사 선임계를 유동규가 자필로 작성한 게 이때예요.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게 이때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이날 내죠. 그런데 그래놓고 또 변호사 선임계는 이때 내요. 11월 11일 날. 뭐야? 그런데 갑자기 10월 18일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고 곧이어 10월 20일 날 석방이 됩니다. 도대체 뭐지? 날짜가 도대체 이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고 맥락이 없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가 빠졌더라. 이때 10월 17일 날 아마 이 무렵에 아마 17일이라는 게 아니라 요 무렵이죠. 요 무렵에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가 검찰청에 불려왔고 그래서 배우자하고 유동규하고 대질신문을 받더라. 이 대질신문인지 사실상 협박인지 정신적 고문인지 하여튼 그렇죠. 이때였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접견 거부한 이유가 있네. 선임계 제출해놓고 접견 거부한 이유가 이렇게 나오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가 검사와의 면담 보고서 언제 만들어진 거? 이때 만들어진 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10월 5일 날 또 면담을 했더라고. 유동규 불러다가 한 30분 정도. 그리고 이때 면담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 면담 보고서 내용이 되게 디테일해요. 자, 요렇게 쫙 놓고 보니까 어느 정도 와꾸가 좀 많네. 검찰은 쭉 9월부터 계속해서 유동규를 불러다가 유동규를 쪼아댄 거야. 그리고 면담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어.
유동규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보내줬다고 하는 그 변호사를 만나서 선임계 작성을 한 거야. 그래 놓고 또 검찰에 가가지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자수서를 썼다. 그런데 그래 놓고 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해. 예, 이때까지만 보면 뭐다? 유동규도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야.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런데 그걸 간파한 검찰이 마누라를 붙잡아가지고 대지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유동규가 안 되겠다. 검찰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정하자. 이렇게. 자, 얘기되죠?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밝히지 않는 많은 부분, 검찰이 꺼내놓지 않고 있는 증거들이 어느 정도 더 공개가 된다면 이 문제가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자, 유동규 면담 보고서. 자, 이거는 자술서고요. 유동규가 썼다는 자술서고 면담 보고서는 이때 만들어져요. 면담 보고서와 자술서 기본적으로 맥락은 비슷한데 이 면담 보고서 내용이 훨씬 더 디테일합니다. 많이 디테일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정도야? 싶은 정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돈을 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도 뭐 그런 게 있겠지. 이제 뭐 그 돈을 맨 처음 만나서 유돈홀딩스에서 1억 원을 줄 때 김용이 돈을 받아갈 때 어떻게 받아갔다? 외투에다 이렇게 넣고 코트에다 넣고 이렇게 팔에 끼고 갔다. 그래서 숨기려고 어떻게 했다? 외투 안에다 이렇게 쑥 집어넣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연을 해봤다 그러죠. 시연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안 숨겨지더라. 아니, 안에 들어가는데 옷 사이로 이 돈뭉치가 다 비더라 라는 거지. 유동규는 뭐라고 하냐? 왼쪽 팔에 넣었다. 오른쪽 팔에 넣었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왼쪽 팔에 넣었어요. 그게 뭐 코트였는지 외투였는지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트를 입고 왔다 그랬잖아. 근데 이때가 언제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이게 6월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 진술을 보면은 6월이야. 돈을 맨 처음에 남욱한테서 돈을 받을 때가 4월, 6월 초, 6월, 8월 이렇게 받았는데 4월, 6월 초, 6월 이렇게 받은 거는 건네주고 8월에 받은 거는 다시 빠꾸시켜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줬다? 4월부터 6월 사이에 줬대. 6월부터 8월 사이에 줬대. 6월부터 8월 사이에. 그러면 그 6월 달에 코트를 입나? 뭐 코트 아니라 외투 뭐 바바리 좋아. 바바리도 6월 달에 입을 수는 없죠. 그지? 4월 달? 4월 달이라고 해도 사실 솔직히 코트를 입기는 조금 덥지 않나? 바바리도 사실 4월쯤 되면 이제 슬슬 벗기 시작할 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날짜가 언제다? 거의 5월에 가까운 4월이더라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남욱이 정민용 이런 애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유동규한테 줬다 이렇게 되는데 유동규 쪽 남욱 쪽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날짜가 4월 27일인가 그래요. 그럼 거의 5월 달이잖아. 근데 코트를 입나? 아닌 것 같은데. 바바리? 코트가 아니라 바바리도 마찬가지지. 입기 어렵지. 외투라는 건 사실 입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죠? 자켓 하나 입잖아. 근데 자켓에 이렇게 돈을 넣어서 가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외투, 뭐 두툼한 외투나 하여튼 큰 외투 같은 걸 거야. 하다못해 바바리 코트라든지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해서 돈을 넣고 이렇게 가지. 그죠? 숨겨서 가지. 근데 그러기에 4월 27일이면 좀 늦지 않나? 일단 이거부터 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법정에서 시연을 했대잖아. 시연을 해봤더니 어찌됐다?
안 들어가더래. 뭐 안 들어갈 수밖에 없죠. 1억이면요. 5만 원권으로 하더라도 아마 20장, 20권 되죠. 20권. 그 한 권, 5만 원짜리 한 권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0개가 돼야지 5천만 원, 20개가 되면은 1억 원이 되잖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 이거 20개면요. 제법 두툼해요. 그럼 이렇게 이 안에 넣으면 넣기 힘들어요. 이렇게 끼지, 이렇게 낄 거 아니야. 이렇게 끼면은 어휴 씨, 꽤 많네. 거의 20개면 어느 정도 될까? 한 요쯤 되겠다. 요쯤 되겠다. 그죠? 요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들었다는 얘긴데, 요렇게가 외투 안에 놓으면은 다 보이지. 그죠? 이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걸요? 그죠? 아우, 씨. 자, 오늘 재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판사가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뭐, 되기는 되겠네. 근데 다 보이네. 라고 했대요. 뭐, 여하튼, 이 여러 가지 정황 따라서 볼 때, 이 면담 보고서 내용은 사실, 이게 면담 보고서 내용이 사실하고도 좀 배치가 되는데, 문제는 이 면담 보고서 내용이 유동규의 기존 진술과도 상당히 배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뭐, 물론 계속 진술이 좀 바뀝니다만, 유동규가 지금 제일 신경 써서 진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그 재혼 배우자 부분입니다. 재혼 배우자를 웬만하면 끼우고 싶지 않아 하고, 재혼 배우자가 뭐가 혹시 뭐 얘기가 나올까봐 사실 전전긍긍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재혼 배우자,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는 계속 재판에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을 전달할 때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다. 그 다음에 돈가방을 보더니 돈이 들어있는 뭉치를 보더니 무슨 돈이 이렇게 많냐. 정치하는 돈이다. 정치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더라. 자, 그 다음에 포르쉐를 사줬다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동규가 돈 쓰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PC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들이 어디에도 등장한다? 예, 면담 보고서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돈가방 두 뭉치를 보더니 무슨 돈이 이렇게 많냐? 정치하는 돈이야. 정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라고 했던 이날. 자, 돈 뭉치를 이렇게 며칠간 보관하다가, 뭐 며칠을 줬던 간에 보관을 하다가 줬을 거 아니야? 주는데, 나 오늘 돈 주러 갔다 올게. 빨리 와. 갔대. 돈 주고 오니까, 일찍 왔네? 그럼 돈만 주고 왔어? 라고 했대요. 이 얘기가 어디 들어간다? 면담 보고서에 들어가. 빨리 갔다 왔네. 자, 근데 이 얘기가 있다 없다? 예. 기존의 유동규의 공소장 같은 데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그리고 유동규는 이번에 법정 진술에서 우리 마누라니 돈도 본 적도 없고 내가 마누라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걸어갔다. 라고 또 말을 바꿔요. 자, 근데 이 얘기가 어디 나와 있다? 면담 보고서에 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날짜도 면담 보고서에는 어느 정도 등장을 합니다. 돈 받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줬다라는 식으로.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 돈 받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며칠 있다가 줬다라는 식으로. 그런 표현이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이 면담 보고서를 썼으면 그거를 공소장에 포함을 시키든가 아니면 공개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우찌우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면담 보고서가 등장이 된 겁니다.
근데 검찰이 그 많은 면담 보고서 중에 그 많은 면담 중에 하필 이날 면담 보고서 이날만 면담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으나 결국 어쨌거나 검찰이 이거를 법원에 냈다는 거는 자기들 딴에는 가장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당장 가장 문제 없어 보이던 이 보고서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유동규의 기존 진술과 상충하는 문제들이 생기더라. 이거죠. 자, 한심한 교님, 한명숙 총리 조작 날조랑 거의 판박이, 완전 판박이라고 하셨습니다. 똥규가 꿀꺽 했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유동규가 진술 중에 그런 진술을 합니다. 자기가 보면은 남욱한테서 8억을 받아가지고 6억만 김용한테 전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나머지 2억은 어디다 썼어? 1억은 되돌려줬고 나머지 1억은 또 어떻게 썼다? 뭐 자기가 뭐 생활비로도 쓰고 뭐 여기도 쓰고 뭐 자기 후배들한테 뭐 지인들한테 좀 주기도 하고 막 그랬대. 누구한테 줬어? 응? 얼마 줬어? 응? 그러니까 뭐 지가 어딘가 돈을 주긴 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사안에서 김용을 싹 빼버리면 다 말된다. 즉 유동규는 지가 필요해서 돈을 받았고 지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쓴 거다. 김용한테 쓴 건 아니다. 지가 돈을 어디서 줬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자면 김용만 빼면 다 얘기가 되는 거다. 달리 말해서 뭐다? 6억을 받았든 8억을 받았든 그 돈은 누구 돈이다? 유동규 돈이었다. 김용한테 올 돈도 아니고 이재명한테 갈 돈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라고 또 강력하게 또 한 방을 매겨요. 내가 보기에도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유동규는요, 여러 사람들한테서 돈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도대체 돈을 얼마를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유동규가 돈을 참 많이 썼다니까 그 많은 돈을 뭐 몇 억씩 돈 받았는데 재산을 불리진 않았고 뭐 생활비 이런 걸 썼나 그랬을 텐데 그게 거의 다 소비를 했어요. 소비 혹은 탕진을 했어. 근데 생활비로 쓰기에도 너무 액수가 많잖아. 아무리 자기가 두 집 살림을 한다고 해도 생활비로 너무 양이 커. 그죠? 그럼 나 어디다 썼을까?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유흥비로 썼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실제로 유동규가 꽤 술집을 자주 다녔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돈 쓴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돈 안 썼어. 술집 돈 그거 나무기가 다 썼어. 라고 얘기를 해요. 술집 그 마담도 그러니까 유흥주점 마담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무기가 우기 오빠가 돈 냈다 그래요. 유동규는 한 번도 돈 낸 적 없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3천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을 그 접대부한테 퍽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튼 이런 걸 보면 유동규 씀씀이가 되게 컸고 유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그 돈을 많이 썼을 걸로 생각이 들죠. 지금 꽤 여기저기 뭐 확인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데는 역삼동의 아이라고 합시다. 그냥 아이 유흥주점인데 유흥주점 룸살롱 0.5래요. 0.5. 0.5가 템프로보다 좋은 거라며. 저는 별로 이렇게 사실 제가 강한 술을 양주를 잘 못 먹어요. 이렇게 양주가 이렇게 화학약품 같아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은 양주가 향이 좋다고 먹잖아. 근데 저는 그 양주 위스키나 이렇게 독한 술을 보면은 너무 화학약품 같아가지고 잘 못 먹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 가더라도 이렇게 물에 타서 먹거나 그러지 그걸 먹지는 못해요. 특히 양주를 가지고 폭탄을 만들면요, 저 거의 못 먹습니다.
물론 그래도 먹어야 될 자리에서는 먹어요. 예. 참고 먹지. 그리고 참고 먹다 왜 그렇잖아요. 술을 또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술을 먹는다고 예. 정신 없어지면은 이제 막 먹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별로 잘 안 가. 이렇게 유룸살롱 같은 데를 그닥 그 웬만하면 안 갈라 그래. 그래서 거기가 0.5인지 뭐 템프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0.5라 그러대요. 0.5가 템프로보다 좋은 데라면서요. 근데 거기가 그냥 앉으면 무조건 남자 3명이 갔는데 앉기만 앉으면 무조건 얼마? 200만 원이래. 거기에 뭐 이렇게 아가씨 들어온지 뭐 추가 양주나 뭐 밴드 부르고 그러면 300, 400, 500 막 늘어나는 거지 뭐. 그런 데를 자주 갔대요. 그러면 많이 썼겠지. 스카이님, 곰돌이 푸는 꿀만 먹습니다. 예. 저 사실 꿀 좋아해요. 꿀이랑 초콜릿 되게 좋아합니다. 피닉스님, 유동규가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했다는 것은 뇌물 받았다는 것 증명이 뇌물 받았다는 것밖에 증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뇌물 받은 거죠. 결국에 지금까지 본 거는 남욱한테 받았다는 돈은 결국 다 유동규 지가 쓰지 않았겠느냐. 이 돈은 결국에 정치 자금이 아니라 유동규가 받은 뇌물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유동규가 지가 받은 뇌물을 덮기 위해서 괜히 엉뚱한 김용을 끌고 들어온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이 세 번째 주제가 오늘의 그 메인 주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